그만 좀 오세요, 어르신. 도대체 어디로 보내달라는 겁니까? 우체국 창구 여직원의 날선 목소리가 좁은 복도를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주름진 손으로 낡은 편지 봉투만 매만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봉투에는 수신인 주소도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뒤에 줄을 서 있던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노망이 단단히 났다며 이제는 불쌍하다 못해 흉측하다는 말들이 등 뒤로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번듯하게 살아온 제가 80이 넘은 나이에 동네의 천덕꾸러기가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칼같이 다려진 정장을 차려입고 주소 없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이 기이한 행동 때문이었지요. 여기서 잠깐 제 진심이 세상에 닿을 수 있게 여러분이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로 제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다면 저의 이 기이한 외출도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치매 노인이라 부르며 제 손에서 편지를 뺏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토록 처절하게 이 종이 조각에 매달리는지 그 안에 담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1년 전 사별한 아내와 저만이 나눈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창구 직원의 냉대를 뒤로하고 우체국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보다 더 무거운 비밀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정신이 나가서 헛짓거리를 한다고 수군댑니다. 심지어 제 자식들조차 저를 요양원에 보내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춰서는 안 됐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종이에 쓴 글자가 아니라 제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곳에 와야만 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멈출 수 없는 진짜 이유, 그리고 이 무모한 행동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픈 진실이 곧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 사이에 맺어진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계약은 제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며 살았던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점잖은 공무원 소리를 들으며 남들에게 머리를 숙였지만 현관문만 열고 들어오면 나는 이 집의 왕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위해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제 와이셔츠를 풀기가 빳빳하게 살도록 다려놓는 것은 기본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국이 아니면 수저를 들지 않는 제 고약한 식성까지 다 맞춰주며 살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내의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어가는 것은 세월 탓이라며 무심하게 넘겨버렸습니다. 당신은 나 없으면 양말 한 짝도 제 손으로 못 찾을 텐데 참 걱정이야. 아내는 가끔 농담처럼 이런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일 입을 옷이나 챙겨더라며 윽박지르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저 말없이 웃으며 제 양말을 짝을 맞춰 서랍에 넣어두었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고단함과 서글픔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아내가 왜 자꾸만 그런 예행연습 같은 질문을 제게 던졌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아내의 건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신호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아내가 가슴이 답답하다며 가슴팍을 두드릴 때도 저는 그저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라며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다 주던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오냐오냐 키운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장성에서 가정을 꾸린 뒤에도 아들은 어머니를 안부 전화를 거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아이들을 맡기거나 김치를 얻어가는 하청업체 직원 대하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들에게 쓴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그러는 거니 서운해하지 마요라며 저를 다독였지요. 아내는 자신의 삶이 꺼져가는 순간까지도 이 집안의 기둥인 저와 금쪽 같은 아들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느 날 저녁 유난히 정갈하게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제 옷가지들을 분류하고 냉장고 속 식재료마다 포스트잇을 붙여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집안일이 하기 싫어 유세를 부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사람 정신없게. 제 퉁명스러운 말에 아내는 그저 제 손을 꼭 잡으며 당신, 내가 없어도 꼭 정갈하게 입고 다녀야 해. 알았지?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제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자 지옥 같은 그리움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갑게 식어버린 아내의 몸을 발견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늘 신을 양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죽어 있는데도 저는 양말 한 짝을 찾지 못해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던 그 서늘함은 제 평생의 죄책감이 되어 가슴속에 박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 뒤 아들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도 전에 아들은 제게 다가와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아들의 검은 속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나와 제 가방을 받아주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여전히 아내의 채취가 남아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흔적들이 저를 더욱 숨막히게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닦아놓은 찻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베란다에는 주인 잃은 화초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실 한복판에 서서 아이처럼 목 놓아 울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벽시계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습관처럼 튀어나온 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없는데 저는 바보처럼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차곡차곡 개어놓았던 서랍 속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며칠 동안 제가 헤집어 놓은 탓이었지요.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밥솥 버튼 하나 제대로 누를 줄 몰라 생쌀을 씹어야 했고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 수건 한 장 빨지 못해 쉰내가 나는 몸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이런 저를 보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적막한 집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TV를 틀어도 아내와 함께 보던 연속극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려 해도 아내가 챙겨주던 외출복이 아니면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몰라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아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보호받던 어린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가장으로 대우해 주었지만 사실상 저를 키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성벽이 무너지자마자 저는 비바람 앞에 홀로 던져진 가련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폐인처럼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저를 위로해 주러 온 줄 알고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며 혀를 찾고 며느리는 코를 킁킁거리며 집안에 호라비 냄새가 진동한다고 대놓고 인상을 썼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안아주기는커녕 마치 처치 곤란한 짐짝을 보듯 저를 대했습니다. 아버지, 계속 이렇게 사시게요? 집도 너무 크고 관리도 안 되잖아요. 아들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좀 지저분하게 살아서 걱정이 되나 보다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걱정이 아니라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슬그머니 제 곁으로 다가와 앉더니 어머니가 생전에 관리하던 통장과 이 집의 명의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며 요즘 노인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며 보안이 잘 되는 요양시설이나 작은 아파트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넌지시 압박을 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은 아내와 제가 젊은 시절 끼니를 굶어가며 마련한 피땀 어린 결실이었습니다. 아내가 구석구석 손때를 묻히며 갖고 온 아내의 영혼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땅에 묻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식이라는 놈들은 그 유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힘없는 노인네가 소리를 질러봤자 저들 좋은 핑계만 줄 것 같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아내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폭삭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 하나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쓰던 화장품 냄새를 맡으며 울컥 올라오는 슬픔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화장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보물처럼 아끼던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수첩 속에 적힌 글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저를 위해 남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통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의 뒷부분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들의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첩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수첩을 펼쳐든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내가 평소 즐겨 쓰던 가계부 정리 대신 오로지 저를 위한 생존 지침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떠날 날을 미리 예감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에 들어온 글귀는 저의 무지함을 꾸짖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저미는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영감탱이 혼자 살아남는 법. 그 우스꽝스러운 제목 아래에는 제가 평생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일상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말은 안방 서랍 두 번째 칸 왼쪽 구석에 짝을 맞춰 두었으니 뒤섞지 말 것. 세탁기는 전원을 켜고 표준 버튼만 누르면 되니 겁먹지 말 것.
당신이 매일 먹는 혈압약은 식탁 위 약통에 날짜별로 넣어두었으니 꼭 챙겨 먹을 것. 아내는 제가 양말 한 짝도 제 손으로 찾지 못하는 바보라는 것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글씨는 뒤로 갈수록 힘이 빠져 비뚤비뚤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병마가 깊어가는 와중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눌렀었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첩의 중간쯤에는 아침 식사 메뉴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당신을 위해 사골국을 소분해서 냉동실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으니 반찬 없을 때 꺼내서 데워만 드세요. 저는 그 길로 주방으로 달려가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검은 봉투에 정성스럽게 소분된 국거리들이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봉투를 가슴에 품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이게 짜네, 저게 싱겁네 투정만 부렸지. 단 한 번도 맛있네, 고맙네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첩의 내용은 단순히 집안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첩의 뒷부분으로 넘어갈수록 아내의 글조는 진지하고도 단호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몰랐던 자식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을 때 내가 가진 비상금을 다 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큰 것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당신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저 아이들의 탐욕이 당신의 노후를 위협할까봐 겁이 납니다. 아내는 이미 아들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수첩 마지막 장에 제게 숙제 하나를 남겼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 없으면 금방 무너질 사람이야. 그러니까 약속해줘. 매일 아침 나한테 편지를 써줘.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양말은 잘 찾았는지, 밥은 거르지 않았는지 나한테 보고해.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저 세상에서도 당신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은 저를 살리기 위한 아내의 마지막 밧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죽음만 기다릴까봐 아내는 제게 편지 쓰기라는 매일의 과업을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가 적어준 대로 사골국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던 정갈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 법이 서툴러 몇 번이나 다시 고쳐 매면서도 저는 아내에게 보고할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생전 처음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은 양말 잘 찾았어. 당신이 적어준 대로 두 번째 칸 왼쪽 구석에 있더군. 이 편지가 하늘나라에 닿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봉투에 담아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도 적지 못한 채 우체통에 편지를 넣을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아내에게 속죄하는 길이었고 무너져가는 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루틴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제 수첩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들의 눈에는 아내의 절절한 사랑이 담긴 이 수첩이 그저 치매의 증거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대체 이 낙서장이 뭐길래 매일 붙들고 계세요?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은 제 소중한 수첩을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이 수첩은
제가 노망났다는 것을 증명해 줄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우체국에 매일 가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제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큰 음모가 제 뒤에서 조용히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삶이 아내를 향한 편지로 간신히 지탱되고 있을 때 아들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사들고 오거나 집안 청소를 해주는 척하며 제 비위를 맞추더군요. 하지만 그 가식적인 효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진짜 목적은 제가 매일 우체국에 붙이는 그 주소 없는 편지들을 빌미로 저를 법적인 바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편지를 쓰는 책상을 뒤지고 제가 잠든 사이 서랍을 뒤져 아내의 수첩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편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가 빈 봉투를 우체통에 넣는 걸 다 봤다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아들은 거실 한복판에서 제 팔을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며 이미 주변 요양원을 다 알아봤으니 몸만 들어가면 된다고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내와의 사사로운 약속이나 제 그리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살고 있는 이 집과 아내가 평생 아껴 모은 상가 건물을 하루라도 빨리 제 이름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그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급기야 제가 우체국에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집에 계세요. 아들의 고함에 저는 손에 든 편지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에게 매 한 번 든 적 없는 유약한 아버지였지만 그날만큼은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이 편지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들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이상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채집해서 의사에게 보여줄 증거로만 활용할 뿐이었지요. 이건 내 엄마랑 한 약속이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제 외침에 아들은 비웃음으로 응수했습니다. 죽은 사람이랑 무슨 약속을 해요? 아버지가 이러실수록 제가 더 힘들어진다고요. 주변에서 자식인 저를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의 논리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평판과 돈 때문에 아버지의 유일한 안식처를 파괴하려 드는 모습은 아내가 수첩에 적어두었던 아이들의 탐욕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치매 판정을 받으면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계산을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제 집안의 가구들을 하나둘씩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시설 가시면 다 버릴 것들이에요. 라며 아내가 아끼던 자개장과 손수 수놓은 방석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영혼이 깃든 물건들이 길가에 버려지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혈기왕성한 아들과 드센 며느리를 당해낼 재간은 없었지요. 갈등은 제가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날 폭발했습니다. 아들이 우체국까지 쫓아와 제 가방을 뺏으려 들었던 것입니다. 이 영감탱이가 정말. 아들의 입에서 나온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체국에 모인 동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수군댔습니다. 아들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심해서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순식간에 정신 나간 노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추악한 탐욕의 전개 속에서도
아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남긴 수첩의 마지막 장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 수첩이 그저 노인의 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수첩은 아내가 제게 남긴 최후의 보루이자 아들의 목을 쥘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낯선 서류 뭉치를요. 그것은 제가 평생 읽어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갈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동의도 없이 집을 팔아치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조력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저는 그저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추악한 탐욕으로부터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들의 야욕은 이제 숨길 단계조차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아내의 수첩을 보며 겨우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 낯선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을 보러 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허락도 없이 안방 문을 벌컥벌컥 열어젖히며 벽지를 뜯어보고 채광이 어떠니 구조가 어떠니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마치 제 살점이 뜯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은 아내가 젊은 시절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며 10원 한 장 아껴가며 마련한 우리 가족의 역사 그 자체였으니까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해. 제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벽으로 밀치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인감도장을 몰래 복사해 두었거나 제가 잠든 사이 서류에 지장을 찍게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업빚이 수억 원에 달한다며 이 집을 팔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오히려 저를 협박했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안식처를 팔아 제 목숨줄을 잇겠다는 그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한술 더 떴습니다. 아버님, 요즘 강남 쪽 요양원은 호텔보다 더 좋아요. 거기 가시면 매일 친구들도 만나고 식사도 다 차려주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이 큰 집에서 혼자 계시다 돌아가시면 누가 알기나 하겠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가장 무서웠던 것이 고독사였는데 며느리는 제 가장 약한 부분을 잔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사실상 산채로 고려장을 지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매일 쓰는 편지들을 증거물이라도 되는 양 모아두었습니다. 보세요. 주소도 없는 편지를 수백 통이나 쓰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법원에서도 아버지를 한정후견인 대상으로 볼 거예요. 아들은 치밀했습니다. 제가 우체국에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제 흉을 본 것도 나중에 법적인 다툼이 생겼을 때 증인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었던 겁니다. 제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순수한 행위들이 아들의 손에서는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들이 아내의 이름으로 들어놓았던 작은 생명보험금까지 이미 손을 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죽기 직전까지도 아들이 어려울 때 보태라며 저 몰래 보험을 부어왔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그 숭고한 사랑을 도박 자금이나 사업 미천으로 홀랑 까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영혼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죽어서도 자식을 걱정했는데 자식은 부모가 죽기만을 혹은 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캄캄한 거실에 홀로 앉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집을 저 악마 같은 자식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80살 노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힘도 인맥도 모두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수첩 마지막 장에 적혀 있던 의문의 이름과 전화번호였습니다. 아내는 수첩 끝에 만약 아이들이 당신을 괴롭히거든 이 사람을 찾아가세요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저 몰래 준비해둔 마지막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던 자식들의 탐욕에 제동을 걸 유일한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집을 계약했다며 다음 주까지 집을 비우라는 통보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집과 아내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들이 내민 퇴거 통보서는 제 손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짐을 싸라는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걸림돌을 치우려는 냉혹한 채권자의 태도였지요. 저는 그날 밤 자식들이 거실에서 낄낄거리며 집을 팔아 챙길 돈을 계산하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안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수첩 맨 마지막 장, 그 희미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되십니까? 김옥분 씨 남편입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신음이 몇 번 울린 뒤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아주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살아생전 몇 번이나 따로 찾아가 상담을 받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병세가 깊어지자 제가 홀로 남겨졌을 때 벌어질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자식들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제가 그들에게 이용당하다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왔군요.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이 준비해 두신 선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던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상가 건물의 명의를 이미 저와 공동 명의로 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거주하는 이 집에 대해서도 특별한 법적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언 대용 신탁과 거주권 설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매일 편지를 쓰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제 정신건강을 위한 처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매일 정갈하게 옷을 입고 우체국을 오가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일기를 쓰듯 일과를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제가 치매가 아니며 인지 능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변호사에게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만약 자식들이 아버지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면 그동안 제가 쓴 편지들과 우체국 직원들의 증언, 가리고 아내가 남긴 녹취록을 공개해달라고 말이죠.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쌓인 편지 뭉치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편지들은 아내에게 보내는 그리움인 동시에 저를 지켜주기 위해 아내가 쳐놓은 거대한 방어막이었던 셈입니다. 아내는 죽어서도 저를 이렇게나 치밀하고 눈물겹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다음 날 사설 구급차를 집 앞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제 방으로 들이닥쳐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 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좋은 시설 가서 편하게 계세요. 아들의 눈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무력하게 끌려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품 안에는 변호사가 건네준 서류와 우체국 직원이 몰래 복사해준 제 편지들의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늘 저를 구박하던 우체국 창구 여직원이 저희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경찰과 최 변호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매일 저희 우체국에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보시는 분이에요. 여직원의 외침에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제 팔을 놓쳤고 최 변호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신들이 진행하려던 주택 매매 계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점유권은 오로지 어르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주거침입과 감금 미수로 고소하겠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아들은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내가 남긴 생전 녹취록이 흘러나오자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녹취록 속 아내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를 건드리지 마라. 그것만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아내의 서슬퍼런 경고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쉽게 물러날 작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들먹이며 감정에 호소하는 추악한 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저는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아내와의 약속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들이 숨기고 있던 진짜 마지막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내민 서류와 아내의 녹취록 앞에서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제 품에 안긴 편지 가방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깟 종이 뭉치가 뭐라고. 죽은 여편네가 남긴 녹음 따위가 무슨 법적 효력이 있어. 아들의 입에서 나온 여편네라는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죽어서까지 아들의 빚을 걱정해 보험금을 남겼던 어머니를 향해 자식이라는 놈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배 아파 낳은 내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모욕을 감내해 왔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말아먹고 찾아와 돈을 요구할 때도 며느리가 제 집안 물건을 쓰레기 취급하며 내다 버릴 때도 저는 아내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저 아이들은 잘 살아야 한다는 아내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부모의 영혼까지 팔아치우려는 굶주린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제 입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80살 노인의 몸 어디서 그런 기력이 나왔는지 저는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나 아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주춤거렸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 집 이미 계약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 돈 안 돌려주면 나 감옥 가요. 아버지가 나 감옥 가는 꼴 보고 싶으세요? 며느리도 옆에서 울며 불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들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보다 더 가증스러웠습니다. 저는 붙잡힌 바짓가랑이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편지 한 통을 꺼내 아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 편지는 아내가 죽기 전 저 몰래 써두었던, 하지만 차마 아들에게 보내지 못하고 제 수첩 속에 숨겨두었던 편지였습니다. 읽어봐라.
내 엄마가 너를 위해 무엇까지 하려고 했는지.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도박으로 날려먹은 돈을 메우기 위해 아내가 자신의 장기 기증 서약까지 알아보러 다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늙고 병든 몸뚱이라도 팔려 했던 어머니의 처절한 사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그것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어차피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사랑도 희생도 눈물도 그저 환전 가능한 화폐 가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곁에 서 있던 최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준비한 대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자를 제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반환 소송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저 몰래 아들에게 증여했던 일부 토지와 자금들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무슨... 너는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엄마가 준 사랑, 내가 다 짓밟았으니 이제 다 내놓고 나가라. 저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수첩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제야 아내가 왜 제게 매일 편지를 쓰라고 했는지, 왜 저를 우체국으로 보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 모진 풍파를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저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당신들은 이제 이 집에 발을 들릴 권리가 없습니다. 경찰의 손에 끌려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일 우체국에 가서 내 엄마한테 다 말해줄 거다. 내가 어떤 괴물이 되었는지.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정정만이 감도는 거실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리했지만 가슴은 텅 비어버린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끌려나가며 내뱉은 마지막 저주 섞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편지들, 우체국 여직원이 다 읽고 비웃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비웃음이나 받으며 사세요. 그 말이 가시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우체국 여직원이 제 편지를 다 읽고 있었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 편지들 속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더 있는 것일까요? 내일 아침 우체국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들이 끌려가며 내뱉은 그 잔인한 조소는 밤새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우체국 여직원이 제 편지를 다 읽고 비웃고 있었다니. 제가 아내에게 바친 그 절절한 고백들이 타인에게는 그저 노망난 늙은이의 우스꽝스러운 일기장에 불과했던 걸까요? 저는 밤잠을 설치며 책상 위에 쌓인 편지 뭉치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걸까? 거울 속에 저는 대답 없는 질문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이 밝자마자 다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아들이 제 존엄을 짓밟으려 할수록 저는 더욱 당당하게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우체국 문을 열었을 때
평소와는 다른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늘 저를 몰아세우던 창구 여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편지 다 읽었다면서요? 나를 비웃었소? 제 질문에 여직원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구 아래에서 커다란 상자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비웃다니요. 저는 매일 아침 어르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그동안 보냈던 수백 통의 주소 없는 편지들이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편지 봉투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거기엔 짧은 답장들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직원은 제가 우체통에 넣은 편지들을 차마 폐기할 수 없어 하나씩 읽어보았고 그 절절한 사연에 감동한 우체국 직원들이 돌아가며 아내 대신 답장을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오늘도 양말 잘 찾으셨다니 다행이에요. 사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점심은 꼭 고기 반찬 드세요. 저는 그 답장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우체국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미친 노인으로 몰아세웠지만 이 이름 모를 사람들은 제 편지 속에서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내가 제게 편지를 쓰라고 했던 진짜 이유는 저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매개로 세상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기를, 그래서 홀로 남겨진 외로움에 잠식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내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쓰며 스스로를 돌보게 되었고 그 편지를 통해 새로운 가족과도 같은 이웃들을 얻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사모님 일주기라고 하셨죠? 이 편지들 이제 사모님께 직접 가져다 드리세요. 저희가 정성껏 모아두었습니다. 여직원이 건네준 상자는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는 제가 지난 1년간 견뎌온 그리움의 무게이자 다시 살아갈 용기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우체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아내의 환한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당신이 이겼어.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어. 저는 아들이 씌우려던 치매라는 굴레를 보란 듯이 벗어던지고 아내가 잠든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소로 가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뺏길까 전전긍긍하던 비루한 노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의 사랑을 온몸에 두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내였습니다. 아들이 저주처럼 퍼부었던 말들은 오히려 제 사랑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제 정장깃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묘비 앞에 상자를 내려놓고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아내에게 쓰는 마지막 보고서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선언문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지는 그만 써도 될 것 같아. 내 마음속에 당신이 늘 살아있으니까. 저는 편지 뭉치들을 아내 곁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묘비 뒤에 숨겨진 작은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1년 전 아내를 묻던 날 미처 보지 못했던 아내의 진짜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그 유서 속에 담긴 마지막 반전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아내가 마지막까지 숨겨두었던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뜯었습니다. 묘비 뒤 흙에 살짝 덮여있던 비닐봉지 안에서 꺼낸 것은 아내가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마 제가 일주기에 이곳을 찾을 것을 알고 조력자였던 변호사를 통해 미리 가져다 놓은 것이겠지요. 떨리는 손으로 펼친 종이 위에는 아내의 따뜻한 음성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여보, 1년 동안 편지 쓰느라 고생 많았지? 양말은 이제 잘 찾나 모르겠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우리 아들의 탐욕으로부터 당신 자신과 우리 집을 잘 지켜냈다는 뜻이겠지. 사실 나는 당신이 그 아이를 용서하지 않기를 바랐어. 부모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독이니까.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살 준비가 된 거야. 여보, 이제 내 걱정은 그만하고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며 살아. 기타도 배우고 여행도 가고 나중에 내가 마중 나갈 때 당신한테서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 듣고 싶으니까. 저는 아내의 묘비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혼자 남겨질 슬픔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배신당할 아픔까지 미리 다독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무능한 남편도 자식에게 휘둘리는 가련한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랑을 걸음 삼아 다시 피어난 80살의 청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택 매매 사기 미수와 노인 학대 정황이 드러나며 그들은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저는 아내의 유언대로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재산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존중하는 것임을 저는 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우체국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타 교실에 나갑니다. 처음엔 굳은 살이 박여 손끝이 아팠지만 줄을 튕길 때마다 아내와 함께 즐겨 듣던 노래들이 흘러나오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체국 여직원은 이제 제 든든한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끔 그녀에게 제가 직접 구운 쿠키나 아내가 수첩에 적어준 방식대로 만든 밑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보, 나 오늘도 당신 말대로 잘 살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천천히 마중 나와줘. 아내의 묘소를 다시 찾은 날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슬픔은 이제 그리움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바뀌어 제 가슴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동행이라는 것을요. 아내는 제 곁에 없지만 아내가 남긴 수첩과 사랑 그리고 저를 강하게 단련시킨 1년의 시간은 제 뼈와 살이 되어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잔소리가 듣기 싫으신가요? 양말 똑바로 벗어라, 밥거르지 마라는 그 흔한 말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혼자 남겨졌을 때 세상을 살아갈 마지막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기세요. 인생의 황혼은 저무는 해를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의 일출을 준비하며 가장 정갈하게 자신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위해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조력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면 되니까요. 비정한 자식의 탐욕보다 더 강한 것은 부부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이 한 노인의 삶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노신사의 새로운 출발에 큰 힘이 됩니다.